다음 설명 중에서 잘못된 걸 찾아보겠습니다. 1번, 양전하를 많이 가진 물질은 전위가 낮다. 우리가 물방울을 많이 갖게 되면 수위가 높아지게 되죠. 결국 수위가 높아지게 되면 수압이 커져서 물을 잘 흘리게 되는데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양전하를 많이 갖고 있게 되면은 이 양전하를 많이 가진 물질은 바로 전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전위가 높아지게 되면은 전압이 커져서 전류를 잘 흘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는 잘못된 것을 찾는 거기 때문에 1번이 잘못됐네요. 전위가 낮은 게 아니라 전위가 높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전극의 불순물로 인해서 기전력이 감소하는 현상은 무엇이라고 하게 될까요? 건전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구매하신 다음에 즉시 쓰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하게 되면은 이 건전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건전지의 양극에 불순물이 들어가서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전극에 불순물이 들어가서 기전력이 감소하는 현상, 이러한 현상을 바로 우리가 국부작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국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수은도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A1과 A2 두 개의 벡터가 있습니다. 두 벡터의 곱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었네요. 옆에 이렇게 쭉 서술되어 있는 것을 제가 세로 형태로 놔보겠습니다. A1이라고 하는 벡터는 A1의 그 다음에 크기가 세타1이 되고요. A2라고 하는 벡터는 A2의 세타2가 됩니다. 이것을 계산할 때는 이 앞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크기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이 뒤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각도라고 부르게 되는데 크기는 서로 곱해주게 되고 각도는 서로 더해주게 되면 됩니다. 아주 쉽죠? 그래서 A1과 A2 부분은 이렇게 서로 곱해주는 값을 계산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각도는 세타1과 그 다음에 세타2는 이렇게 더해주는 것을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1, 2, 3, 4번 중에서 답은 바로 이렇게 2번에 해당될 수 있겠네요. 비오사발의 법칙은 어느 관계를 나타내게 되는가? 이 비오사발의 법칙은 전류와 관계되는 바로 전자석의 기본 동작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전류가 흘렀을 때 우리가 자기장이 작동하게 되는데 이 자기장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나타낸 게 바로 비오사바르의 법칙입니다. 전류가 흘렀을 때 자기장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질문도 있는데 그것은 앙페르의 법칙이 되고요. 이것은 전류와 자기장의 이 크기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기전력이 1.55V, 내부 저항 0.15ohm의 전지 10개를 직렬로 접속한 전원에 저항 4.5ohm의 전구를 접속하게 되면 전구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가 되겠는가? 저는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여러분들 꼭 그림을 그리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일단 기전력이 1.5V짜리 건전지가 10개 있게 되니까 여기는 15V가 되겠네요. 여기에 저항도 있게 되는데 0.15가 10개 있으니까 이제 이거는 1.5ohm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전극에 우리가 저항을 달았는데 이 저항은 바로 4.5ohm짜리 저항이 되게 됩니다. 그럼 흐르는 전류 I는 얼마일까요? 너무 계산하기 쉽죠, 이제. I는 어떻게 됩니까? R분의 V로 계산하게 되는데 R값은 1.5와 4.5의 합계인 6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압은 15V가 되죠. 그러면 6분의 15는 바로 2.5A가 되어서 답은 2번이 되게 됩니다. L헨리 코일의 I아페아의 전류가 흐를 때 저축되는 에너지는 무엇인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축이라는 말 나오게 되면은 우리는 두 가지식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W는 2분의 1 Li의 제곱이 되고요. 또 하나는 W는 2분의 1의 CV 제곱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L이 들어가는 것은 리액터, 즉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를 이야기하고요. 여기는 C, 캐패시터에 축적되는 에너지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2분의 1의 Li 제곱이 됩니다.
자기 저항은 자기 회로의 길이에 땡땡하고 자로의 단면적과 투자율의 곱에 땡땡한다. 자, 여기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될까요? 자, 어떤 길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전류가 흐르는 길은 우리가 전로라고 하게 되고, 전로는 다른 말로 회로라고도 부르게 되죠. 자, 이것은 바로 자기장이 흐르는 길이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자로라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길, 도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일단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흐름을 방해하는 거죠. 자, 흐름을 방해하는 거는 길이에는 어떻게 될까요? 길이가 길면은 당연히 방해하는 크기도 더 크게 되겠죠. 따라서 길이에는 무조건 우리가 비례한다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도로 같은 곳은요, 면적에는 어때요? 반비례하게 되죠. 면적이 크게 되면은 저항이 더 작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면적에는 반비례한다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비례, 반비례의 관계가 성립돼야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됩니다. 고유저항 로의 단위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 전선의 고유저항은 우리가 로라고 표기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전선의 저항은 R은 로, A분의 L 이렇게 식을 풀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로라고 하는 것은 고유저항인데, 이 고유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전기 흐름을 방해하는 특징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여기서 로는 바로 옴 그리고 미터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길이는 미터로 표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면적은 제곱미터로 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들이 쭉 넘어오게 되면은 옴미터 곱하기 제곱미터 분의 미터가 되어서 이 제곱과 하나가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미터와 하나가 없어져서 결국 저항의 단위가 옴이 되는 것이죠. 8번의 답은 몇 번일까요? 답은 2번이 됩니다. 교류에서 무효전력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력은 크게 우리가 유효전력, 그 다음에 무효전력, 그 다음에 피상전력 세 가지로 놓을 수가 있죠. 이 각각의 단위는 피상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이기 때문에 볼트 암페어가 되고요. 유효전력은 와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무효전력은 바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각각의 식을 여기서는 물어보고 있죠. 피상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이기 때문에 그냥 VI가 되고요. 유효전력은 VI 그리고 코사인 세타가 되죠. 이 무효전력은 VI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9번의 답은 VI 사인 세타가 되는 것이 답이고 3번으로 정할 수 있겠네요. 자체 인덕턴스의 단위와 같은 단위를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기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V는 인덕턴스 L, 델타 T분의 그리고 델타 I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는데, 여기서 L 값을 밖으로 빼와보죠. L 값을 밖으로 뺀다면은 양변에다가 I분의 T를 곱하면 되는데요. I분의 T를 곱하게 되니까 I, 그 다음에 V, 그리고 T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단위를 한번 살펴보죠. I라고 하는 거의 단위는 무엇이 됩니까? 암페어가 되겠죠. 전압의 단위는 V는 볼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의 단위는 세크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합쳐보게 되니까 이 헨리, 즉 인덕턴스의 단위는 볼트, 세크, 퍼, 암페어가 될 수 있겠네요.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4번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공기 중 자장의 세기 20A 턴/m인 곳에 8 곱하기 10의 3승 웨버의 자극을 놓으면 작용하는 힘은 얼마가 될까요? 이때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호로 F라고 표시할 수 있고요. 자기장의 세기 20이라고 하는 것은 H로 놓을 수 있습니다. 자극은 M이 되는 거니까 힘 F는 우리가 MH라고 놓을 수 있고, 이것은 두 개의 값을 그냥 단순하게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20으로 놓을 수가 있는데, 이 값이 0.16 뉴턴이 되게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유전물 엡실론의 유전체 내에 있는 전하 Q 쿨롱에서 나오는 전기력선 수는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전기력선 수는 바로 가우스의 정리에 따라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n은 이렇게 계산하죠. 바로 엡실론 분의 Q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답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되게 되는데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유전물 엡실론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 진공 상태다 이렇게 물어보면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답은 이렇게 돼서 진공 상태일 때는 엡실론 제로 분의 이렇게 Q 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엡실론 제로가 들어가는 그때는 답이 2번이 될 것입니다. 콘덴서 중에서 극성이 있는 콘덴서로서 교류 회로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교류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직류 전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콘덴서 중에서 직류 전용으로 쓰는 것은 그림이 이렇게 그려서 하나는 짧은 막대기 하나는 긴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전해 콘덴서를 그 대표적인 예로 들을 수 있습니다. 전해 콘덴서는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있어서 교류에는 사용하지 않게 되는데요. 이런 문제에서도 우리가 보듯이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답은 4번 전해 콘덴서가 됩니다. 3옴의 저항 5개, 4옴의 저항 5개, 5옴의 저항 3개가 있습니다. 이들을 모두 직렬로 접속할 때 합성 저항은 몇 옴이 될까요? 3옴의 저항이 5개 있으니까 이 저항값은 얼마? 3, 5, 15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4옴이 5개 있으니까 이것은 얼마? 20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5옴이 3개 있으니까 이것은 얼마? 15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걸 모두 다 더하게 되면은 15, 20, 15 합쳐서 55옴이 될 겁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어느 회로에 200V의 교류전압을 가할 때 6분의 파이 라디안 위상이 높은 10A의 전류가 흘렀다고 합니다. 이 회로의 전력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문제에서 마지막에 전력이라고 물어보고 끝에 와트라고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각종 전력 중에 유효 전력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인 줄 알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은 VI 그리고 코사인 세타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V값은 200V고요. I값은 10A예요. 코사인 세타는 6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파이를 180으로 놓게 된다면 이것은 30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사인 30으로 계산할 수 있죠. 이것을 모두 다 계산하게 되면은 얼마가 나올까요? 답은 1732W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다음 중 용량 리액턴스 XC와 반비례하는 것은 무엇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유도 리액턴스 한번 가볼까요? 유도 리액턴스는 XL이죠. 자, 이것은 2파이FL이기 때문에 주파수나 L값 이 커지게 되면은 유도 리액턴스도 커지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처럼 XC 용량 리액턴스가 될 때는 조금 다르게 되죠. 이것은 오메가 C분의 1이 되고요. 오메가는 2파이 FC 분의 1이 되니까 우리는 주파수와 XC 용량 리액턴스 간에는 서로 반비례하는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답은 4번 주파수가 됩니다. I는 8 플러스 J6으로 표시되는 전류의 크기는 몇 암페어일까요? 우리가 8 플러스 J6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가로가 8이고 세로가 6인 경우에 이 절대값을 구하면 되겠죠. 절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복소수의 형태 8 플러스 J6 같은 형태는 루트를 씌우게 되면 되는데요. 8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을 계산하게 되면은 루트 100이 될 거고, 자, 이 값은 루트 10의 제곱이 되어서 결국 절대값은 10이 될 것입니다. 답은 3번이죠. 우리가 여러분 전기 구구단이라고 했어요. 8, 6은 10이고요. 그 다음에 3, 4가 나오게 되면은 5일 확률이 높습니다. 매초 1A의 비율로 전류가 변해서 10V를 유도하는 코일의 인덕턴스는 얼마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도되는 기전력에 의한 식 V는 L 델타 T분의 델타 I로 계산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L 값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양쪽을 I분의 T를 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I하고 V 곱하기 T가 되는 것이고요. 이 I 값은 여기에서 1A가 되고 전압은 10V 그 다음에
t값은 매 초라고 했으니까 매 초는 1초를 의미하게 되어서 전체적인 값은 10헨리를 뜻하게 되죠. 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 브릿지 회로에서 미지의 인덕턴스 Lx를 구하게 되면 얼마가 될까요? Lx는 바로 이 부분을 의미하게 되는데, 자, 이 Lx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브릿지 회로라고 하는 것은 이 대각선의 곱이 서로 같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죠. 자, 그러면은 Rx와 Lx, 그 다음에 LS와 RS가 여기에 한 쌍이 되는데요. 이렇게 Rx 플러스 J 오메가 LX와 그 다음에 R2를 곱한 것이 RS 플러스 J 오메가 LS와 R1을 곱한 것과 같게 되는 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LS분의 LX라고 하는 것은 RS분의 RX가 되고요. 이때는 R2분의 R1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LX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죠. LX 값으로 R2 혹은 R1 그리고 LS 세 개의 관계를 끌어오게 되면은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부분과 함께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LS를 양쪽으로 이렇게 넘겨 보내게 된다면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죠. 따라서 LX는 R2분의 LS 곱하기 R1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코일의 그림과 같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렀을 때 자석의 이동 방향은 어디일까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 조금 생각을 해서 풀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다른 출판사의 교재에서는 잘못 설명된 곳이 있는데요. 잘 보시죠. 코일의 그림과 같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렀습니다. 코일 보게 되면 화살표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나와 있게 되죠. 이렇게 유도 전류가 흘렀다는 것은 여러분의 앙페르 오른손 법칙으로 전류를 이렇게 감는 모양을 만들게 되면은 그러면은 자기장의 방향이 어디가 되냐면은 이쪽이 바로 N극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떨 때 이쪽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될까요? 우리가 렌츠의 법칙이 있게 되죠. 렌츠의 법칙은 자속의 증가 혹은 감소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N극이 이렇게 만들어진 걸로 봐서는 자속의 증가 혹은 감소를 방해하게 되는데요. 자속의 증가를 감소하게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 자석도 이쪽으로 올 때 반대편에서 자석이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방향은 우리가 2번 방향으로 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이 문제에서 유의해야 될 것은 자석이 옮겼을 때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유도되느냐와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각각 계자 저항기가 있는 직류 분권 전동기와 직류 분권 발전기가 있다. 이것을 직렬로 하여 전동 발전기로 사용하고자 한다. 자, 이것을 가동할 때 계자 저항기의 저항은 각각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적합할까요? 여기 직류 분권 전동기 모터가 있습니다. 이 모터와 연결을 하는 우리는 발전기가 있게 되고요. 자, 그래서 모터의 힘으로 발전기 전기를 얻는 이런 구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처음에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큰 힘을 만들게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발전기는 처음에는 전류가 작게 시작하는 것에서 점점 높아지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이 전동기에는 계자 전류가 커야지 좋고요. 전류값으로 봤을 때는 계자 전류가 커야 좋고 이쪽은 작아야 좋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계자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르게 되겠죠.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작아야지 좋고 이쪽은 커야지 좋겠네요. 그래서 전동기는 저항이 최소이어야 하고 발전기는 저항이 최대이어야 합니다. 답은 3번이 됩니다. 변압기에서 V결선의 이용률은 어떻게 될까요? V결선의 이용률은 우리가 2분의 루트 3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 이 값은 그래서 0.866 정도가 됩니다. 만약에 V결선의 출력비를 계산하라 라고 문제를 묻게 된다면 이때는 0.707 이렇게 답이 될 수 있겠죠. 이 문제에서는 변압기의 이용률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됩니다. 권수비가 100의 변압기에 있어서 2차 쪽의 전류가 10의 3승A일 때 이것을 1차 쪽으로 환산하게 되면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어떤 변압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변압기에 2차 쪽 전류가 10의 3승, 즉 1000A가 흘렀다고 하네요. 권수비가 100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된 것에서 전류인 경우에는 얼마? 100배가 된 것이 바로 출력이 됩니다. 따라서 출력에다가 100을 나누게 되면 입력 전류가 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출력이 1000이므로 100으로 나누게 되면 입력 전류는 10A가 될 것입니다. 답은 2번이죠. 24번, SCR의 특성 중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SCR은 이렇게 되어 있는 단방향, 그 다음에 3단자 소자가 됩니다. 이거는 PNPN 구조로 되어 있는 거 맞고요. 다이오드처럼 정류작용을 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정방향 및 역방향 제어 특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고, 전류는 반드시 정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습니다. 역방향은 무조건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반도체 소자이기 때문에 고속도의 스위칭 작용을 할 수 있는 것도 역시 맞습니다. 1차 전압이 13200V, 2차 전압이 220V에 단상 변압기에 1차에 6000V의 전압을 가하게 되면 2차 전압은 몇 볼트가 될까요? 자, 이렇게 변압기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전압에 13200V를 가했을 때 2차 전압이 220V가 되네요. 권수비는 얼마인가요? 권수비는 2차 측 V2분의 1차 측 V1이 되니까 2차 측이 220이고 여기가 13200이 되면은 권수비는 60이 되겠네요. 즉 입력된 것의 60분의 1이 출력이 되는 건데요. 이제 1차 측에 여기 6000V를 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역시 60분의 1이 출력이 되니까 출력된 전압은 100V가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됩니다.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의 단락권선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는 연속된 전압을 바꿀 수 있는 개선된 형태의 변압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단락권선의 역할은 전압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전압 강화, 경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권선을 단절권으로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권선을 감는 방법에는 전체를 감는 전절권이 있고 그 다음에 짧게 감는 단절권이 있게 되는데요. 기전력의 크기로만 봤을 때는 전절권이 훨씬 더 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절권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단절권을 사용하게 되면은 고조파가 제거돼서 파형이 개선되기 때문에 그렇죠. 답은 3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하의 변화가 있어도 그 단자 전압의 변화가 작은 직류 발전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발전기가 있는데 발전기에서 전기가 나오게 되죠. 그런데 발전기에 걸린 부하가 크다가 작다가 크다가 작다가 이렇게 변화한다 하더라도 2차 측에 있는 전압이 변화가 크지 않은 이런 발전기를 뜻하고 있습니다. 좋은 발전기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가동 복권 발전기가 가장 그 차이가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락비가 큰 동기발전기를 설명하는 일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단락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전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단락비가 클수록 우리한테도 더 유리하게 됩니다. 단락비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이라고 하는 단락비식에서 임피던스가 작다는 거예요. 임피던스가 작다? 맞는 말이에요. 단락했을 때의 전류의 비율이 크니까 단락 전류가 크다는 것도 맞는 겁니다. 전기자 반작용은 작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도 역시 작게 됩니다. 29번의 답은 3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에 쓰이는 개전기는 무엇이 되게 될까요? 크게 우리가 변압기에 사용하는 개전기는 부울지 개전기, 차동 개전기, 비율 차동 개전기를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내부 고장 보호에 쓰이게 된다는 것은 전기적 이상을 검출하는 내용이 되는 거고 전기적 이상은 차동 개전기와 비율 차동 개전기가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중 자기 소호 기능이 가장 좋은 전략 소자를 고르는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SCR이 있게 되면요. 이 SCR은 게이트를 통해서 ON을 시킬 수는 있지만 끌 수는 없어요. 우리가 문으로 이야기하자면 문을 열어주는 거는 가능한데 문을 닫는 거는 안 돼요. 자기소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문을 열고 문을 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문을 열고 문을 닫는 것은 SCR, GTO, 드라이의 LASCR 중에서 GTO가 가능하게 됩니다. 직류 직권 전동기에서 벨트를 걸고 운전하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벨트를 걸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런 모터가 회전할 때 벨트를 걸었는데 혹시나 이 벨트가 벗겨지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벨트라고 하는 것은 벗겨질 우려가 있게 되는데 벨트가 벗겨졌을 때 이 전동기가 무브화 운전을 하게 되고요. 이 무브화 운전을 했을 때 속도가 무진장하게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직류 직권 전동기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게 됩니다. 왜 벨트를 걸고 운전하면 안 될까요? 보기 중에서는 벨트가 벗겨졌을 때 우리가 위험 속도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죠. 다음은 직권 전동기의 특징이다. 틀린 것은 무엇인가? 직권 전동기는 직류 전동기 중에서 직권 그리고 분권 대표적으로 구분되게 되는데 직권 전동기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힘은 우리가 한 글자로 힘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힘이 세다, 즉 기동 토크가 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 틀린 것을 문제에서 찾고 있죠. 이번에 전동기 기동시 기동 토크가 작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직권 전동기에는 창피한 말이에요. 기동 토크가 크게 됩니다. 변압기의 1차 측이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변압기가 있을 때 변압기에 코일이 하나, 두 개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왼쪽을 보통 우리가 1차 측이라고 하고 우측을 2차 측이라고 하는데 변압기는 전압을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는 전압이냐 내려가는 전압이냐에 따라서 1차와 2차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술 드시러 갈 때 혹은 밥 먹으러 갈 때, 놀러 갈 때 그런 말 하죠. 1차 다음에 2차를 가죠. 이 순서대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변압기에서 1차 측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원과 연결된 측이 1차 측이고요. 그 다음에 부하, 전기를 사용하는 것과 연결된 측이 2차 측이 됩니다. 1차 측은 전원 측을 설명하게 됩니다. 전선의 굵기를 측정하는 공구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공구들이 있습니다만 전선의 굵기는 이 다양한 선의 굵기에서 이것들이 얼마만큼의 사이즈인지 알 때 필요하게 되죠. 이렇게 원판에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게 되어서 이 구멍의 크기에 하나씩 전선을 넣어서 해당하는 사이즈에 딱 맞을 때 그때의 지시값을 읽는 것, 이것이 바로 와이어 게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자를 고정시키고 자극 NS를 회전시키는 동기발전기는 무엇일까요? 직류기는 양쪽에다가 N극, S극 자석을 놓고 전기자를 회전시키는 반면 이 동기발전기는 안에 있는 계자 N극, S극을 회전시키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자를 회전시킨다고 부르게 되고 회전, 계자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도전동기에서 슬립이 1이면 전동기의 속도는 얼마가 될까요? 보통 우리가 슬립의 범위는 0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1보다는 작게 되는데요. 이 슬립이라고 하는 것식 자체가 동기속도분의 동기속도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슬립이 1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일까요? 슬립이 1이면 회전자가 속도가 여기가 0이 되는 경우로서 동기속도분의 동기속도가 바로 슬립이 1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회전자 속도가 0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슨 뜻일까요? 바로 정지에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의 시설하는 지선에서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지지물을 이렇게 쓰러지지 말라고 지지하는 선을 지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지선에서 맞지 않는 내용을 골라야 되는데요. 1번의 지선의 안전율은 2.5 이상이다. 이것은 맞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2번 지선의 안전율은 2.5 이상일 것, 이 경우 인장하중은 440kg으로 한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지선은 여러 가닥, 3가닥 이상을 꼬아서 사용하게 하는데 한 가닥은 반드시 440kg을 버틸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소선의 지름이 1.6mm 이상의 동선을 사용하게 된다. 이건 잘못됐죠. 여러분, 이렇게 전주 쓰러지지 말라고 지지한 선이 구리선인 거 본 적 있으세요? 아니에요. 2.6mm 이상의 금속선이나 혹은 2.0mm 이상의 아연도금 강연선을 사용해야 합니다. 답은 3번이 맞는 겁니다. 가요전선관 공사에서 가요전선관의 상호 접속에 사용하는 것은 무엇이 될까요? 여기 이렇게 가요전선관이 하나 있게 되는데, 이 가요전선관과 또 다른 가요전선관을 서로 연결할 때 사용하는 이 커플링을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서로 다른 종류일 때는 우리가 컨비네이션 커플링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서로 이렇게 같은 종류일 때는 스플릿 커플링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답은 4번이 됩니다. 40번에 동기기의 3상 단락곡선이 직선이 되는 이유를 설명해라 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단락곡선이 이렇게 포화 상태가 아니라 지금 이 문제처럼 이렇게 반듯해지는 이유를 설명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다 보면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보다 단순하게 암기를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울 때가 있습니다. 단락곡선이 직선이 되는 이유는 바로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3상 농형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는 주로 어떤 제어를 사용하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도전동기의 식은 이렇게 풀 수가 있죠. n 1- 슬립에 그 다음에 p분의 120f. 자, 이 식이 변형되어서 1- 슬립에 p분의 120 곱하기 f. 이 부분이 이제 ns가 되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속도를 바꿀 수 있는 법은 여기 슬립을 바꾸는 방법, 극수를 바꾸는 방법, 주파수를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력 소자들이 아주 많이 발전이 되어서 이 주파수를 바꾸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답은 주파수 변환법이 됩니다. 유도전동기의 Y델타 기동 시 기동 토크와 기동 전류는 전전압 기동 시의 몇 배가 되는가? 원래 유도전동기를 본격적으로 결선대로 움직이게 된다면 이것은 델타 결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스타트할 때 기동전류가 너무 많이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초기에는 Y결선을 통해서 그 기동전류를 3분의 1로 제한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Y결선을 하게 되면 전류가 3분의 1배가 되고요. 토크도 3분의 1배가 됩니다. 직류 스태핑 모터의 특징 설명 중에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이 될까요? 직류 스태핑 모터는 교류 동기 서브 모터에 비해서 효율이 나쁘고 토크 발생도 작다? 자, 이런 것처럼 단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스태핑 모터는 일정한 각도씩 움직이는 정밀한 제어가 가능하고 토크도 굉장히 크게 됩니다. 자, 문제에서 보여주는 보기를 계속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회전한다? 이것도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공작 기계에 사용되게 되는가? 일반적인 공작이 우리가 밀링이나 선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도 해당되는 게 아니죠. 적당한 각제어, 적당한 단계씩 일정한 각도씩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펄스에 의해서 동작하게 되는데, 따라서 특수기계의 속도, 거리, 방향 등을 정확하게 제어가 가능하다는 이 4번의 설명이 옳은 설명이 됩니다. 44번에는 합성수지 전선관 공사에서 하나의 관로 직각 곡률 개소는 몇 개소를 초과해서는 안 되는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배관은 이렇게 일자가 되어 있는데요. 몇 개까지 구부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 둘, 3개까지 구부릴 수 있고요. 4개째부터 구부리려면 중간에 박스 같은 것을 설치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 270도, 즉 3개소를 초과할 수는 없게 됩니다. 비교적 장력이 적고 타 종류의 지선을 시설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지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여기 이렇게 지선이 있게 되는데 이 지선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이 설치하는 곳에 혹시 건물 같은 것이 있다, 어떤 장애물 같은 것이 있을 때는 지선을 내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나 지지물을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지선을 설치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지선을 우리가 바로 궁지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화약류 저장 장소의 배선 공사에서 전용 개폐기에서 화약류 저장소의 인입구까지는 어떤 공사를 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용 개폐기부터 화약류 저장소의 인입구까지 물어보고 있는데 이것은 가급적 노출을 하지 않고 배관도 좋은 배관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케이블을 사용해서 우리가 지중선선로로 이런 공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220V 전선로에 사용하는 과전류 차단기용 퓨즈가 견디어야 할 전류는 전격 전류의 몇 배인가? 220V 전선로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저압의 전선로죠. 저압에서 사용하는 전선로에서 퓨즈는 바로 허용 전류를 넘는다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0A짜리 퓨즈라고 하게 되면은 10을 넘자마자 10.1A가 되자마자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순간까지는 버틸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 크기는 바로 1.1배가 됩니다. 1.1배를 버티게 되면은 10A는 11A까지 버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지금 4번이지만 이것은 가끔 퍼센트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110%다라고 여러분들이 답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3.2mm 이상의 굵은 단선의 분기 접속은 어떤 접속을 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어요. 보통 단선의 분기 접속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브리타니아 접속이 있고 또 하나는 트위스트 접속이 있습니다. 이 브리타니아 접속은 2.6mm 이상의 가는 단선에 사용하고 트위스트는 3.2mm 이상의 굵은 단선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문제는 3.2mm 이상의 굵은 단선이기 때문에 3번으로 우리가 답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애자사용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요? 600V 비닐저른 전선을 사용하게 된다? 이것은 맞는 말이죠. 전선 상호 간의 거리가 6cm이다? 자, 이거는 맞는 말이죠. 전선과 조영제 사이의 이격거리는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일 때는 5.5cm이다? 이것은 잘못된 말이 됩니다. 전선 상호 간의 거리는 400V를 넘던 안 넘던 무조건 6cm 이상 이격해야 되지만 우리가 전선과 조영제는 400V가 안 될 때는 2.5cm 이상을 유지하면 됩니다. 답은 3번이 됩니다. 전압계, 전류계 등의 소손 방지용으로 계기 내에서 장치하고 봉입하는 퓨즈는 어떤 게 되는가? 계기 안에 들어가는 퓨즈를 정하게 되는 건데요. 이것을 우리가 텅스텐 퓨즈라고 부르게 됩니다. 1.6mm 19가닥 경동연선의 바깥 지름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19가닥이면은 전선의 소선의 규칙성을 보게 되면은 한 가닥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6의 배수로 간다고 했었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면 7가닥이고 그 다음에 층을 만들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19가닥이 되게 됩니다. 즉 2층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한 가닥이 이렇게 정확하게 5개가 직렬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한 가닥이 1.6mm이고 자, 이것이 5개 층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것은 8mm가 되겠네요. 답은 4번이 해당합니다. 옥내배선공사에서 대지전압을 150V를 초과하고 300V 이하 저압전로의 인입구에 반드시 설해야 하는 지락차단 장치는 무엇일까요? 이 지락차단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여러분들이 누전되었을 때 차단하는 것을 지락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집에 반드시 들어가 있는 거, 여러분 집은 150V를 초과하고 300V 이하인 220V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에 여기서 꼭 있는 거 무엇일까요? 바로 누전 차단기가 됩니다. 점유 면적이 좁고 운전보수에 안전하며 공장, 빌딩 등의 전기실에 많이 사용되는 배전반은 어느 것인가? 우리가 배전반이 이제 전기실 가게 되면은 전기시설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긴 캐비넷에 다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긴 캐비넷에 여러 가지 전기기기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큐비클형 혹은 폐쇄식 배전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금속관 배관공사에서 절연 부싱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금속관 끝에가 잘랐을 때 이 다듬어지지 못해서 좀 거칠거칠한데요. 이때 이렇게 케이스를 끼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부싱이라고 하게 됩니다. 보통 반지처럼 생긴 것을 끼우게 되는데 이렇게 부싱을 끼우게 되면은 전선 같은 것이 혹은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바꾸거나 할 때 이 전선관의 끝에 닿아서 손상될 우려가 없게 되는 것이죠. 즉 전선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교류 전등 공사에서 금속관 내에 전선을 넣어서 연결한 방법 중에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 전선관이 금속관일 때에는 대표적으로 유의해야 될 사항이 전자적 평형을 유지하는 건데요. 들어가는 선이 있게 되면은 이쪽에서 자기장을 만들어서
전선관이 되어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가 오는 선도 반드시 동일한 관에 들어가야 되는데 1, 2, 3, 4 중에서 왕복선이 모두 들어가 있는 형태를 고르시면 됩니다. 1번은 이거 안 되고요. 여기 안 되고요. 2번은 여기도 안 되고요. 여기도 안 돼요. 같은 방향이잖아요. 3번은 맞습니다. 4번은 여기는 맞는데 이쪽이 서로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게 됩니다. 급배수회로 공사에서 탱크의 유량을 자동 제어하는 데 사용되는 스위치는 무엇일까요? 이 급배수회로에서 우리가 물 탱크에 들어가 있는 물이 수위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것은 이렇게 생긴 플로트레스 스위치의 전극부가 감지를 하게 됩니다. 플로트, 둥둥 떠다니는 것이 없는 스위치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플로트레스 스위치라고 부르게 됩니다. 1차가 22.9kV의 배전 선로이고 2차가 220, 380V 부하 공급 시는 변압기 결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22.9kV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Y라고 이미 표기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근데 2차도 220, 380이라고 했으니까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전원을 얻기 위해서는 변압기 결선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이렇게 Y 형태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Y 결선이 됩니다. 1차도 Y, 2차도 Y가 되겠죠. 답은 3번이네요. 박스 안에서 가는 전선을 접속할 때 어떤 접속으로 하여야 되는가? 이 박스라고 하는 것은 정크션 박스, 배관과 배관이 만나는 박스를 우리가 정크션 박스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박스 안에서는 전선을 자유롭게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접속은 박스에 있는 전선은 서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하중을 받을 염려가 별로 적기 때문에 서로를 이렇게 꼬아주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캡을 씌우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바로 쥐꼬리 접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선로의 도중에 설치해서 회로에 고장 전류가 흐르게 되면 자동적으로 고장 전류를 감지하여 스스로 차단하는 차단기의 일종으로 단상용과 삼상용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게 됩니까? 스스로 다시 닫는 것, 리클로저라고 부르게 됩니다. 답은 1번이죠.